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역 의료원의 어려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유독 인천의료원의 실상은 더욱 참담합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적어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인천시가 의료원장 교체 카드를 꺼냈습니다. 송효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며 공공의료 최일선에 있던 인천의료원. 하지만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하면서 병상 가동률이 기존 80~90%에서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다시 일반 환자도 진료하고 있지만 병상 가동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은 못 가더라도 좀 새로운 원장님 오셔서 또 새롭게 또 한번 보시면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듯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인천의료원에 지원했던 손실보전금이 올해부터 중단돼 내년부터 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의료원이 본 의료이익 적자만 863억 9,5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약 188억 원, 지난해에도 270억 원으로 지속 적자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지원한 손실보전금이 지난해 눈에 띄게 줄어든 탓입니다. 정부가 인천의료원에 지원한 손실보전금은 2020년 147억 원, 2021년 329억 원, 2022년 122억 원, 지난해 45억 원입니다. 정부가 공공병원 경영혁신지원금으로 올해 인천의료원에 2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손실보전금의 중단으로 매년 쌓여가는 인천의료원의 적자를 막긴 힘들어 보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내년 의료원에 올해보다 70억 원 넘게 늘어난 183억 9,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의료원장 후보자 모집 공고를 내고 새로운 원장 찾기에 나섰습니다. 7명의 후보자 중 이미 2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시는 최종 1명을 선임했고 올해부터 임기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20일자로 이제 원장님 임기를 3년 임기를 시작하는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새로운 원장님이 또 오시면 새로운 그런 나름의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의료원. 인천시의 지원과 함께 원장 교체 카드까지 꺼낸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힐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김포시가 오는 13일까지 3회 추경에 대한 김포시의회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 장애인 연금 급여와 장애수당 지급이 멈춘다고 밝혔습니다. 또 13일을 지나 19일까지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기초연금과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지급까지 멈추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오는 19일까지 3회 추경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김포시민 약 5만 3천여 명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지난 10일 개최한 임시회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산회하자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다시 임시회를 열 예정입니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 윤석열 탄핵 동참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고 내란 공범을 체포할 것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에 동참할 것, 탄핵 표결에 불참할 경우 국민의힘은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탄핵 결의안이 상정된 지난 6일 부천시의회 제280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을 두고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 갑, 을, 병, 3개 지역위원회는 오늘 합동으로 부천 상동에서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부천 시민행동의 날을 열었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에서 불이 나 한때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인천 소방본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쯤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한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 공조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오전 9시 15분을 기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여 화재 발생 약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 확산돼 온 사이버 도박 문제가 이미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운영 조직의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청소년들이 노출되고 있는 건데요. 예방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김용호 교수 연결해서 청소년 도박의 실태와 또 문제점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정상 사전 녹화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실시했던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에서 10,000명 가까이가 검거했는데요. 그중 절반 가까이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교수님, 도대체 청소년 도박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서 도박 참여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청소년 도박 문제가 좀 심각해지자 지난 5월에 청소년 도박 문제 스쿨벨을 올해도 발령을 했고요. 또 지난 11월 20일에 수능이 끝난 다음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두 번째 긴급 스쿨벨을 또 발령을 했습니다. 이 스쿨벨이라는 게 청소년 범죄가 좀 심각해질 경우에 학교와 학부모가 좀 주의하고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경고하는 시스템인데요. 23년 하반기에 발령된 스쿨벨에 따라서 6개월 동안 그 도박 문제로 단속된 사람들 통계가 경찰청에서 나왔는데 그 6개월 동안 단속된 도박 행위자 2,358명 중에 청소년이 1,012명, 한 43%가 단속이 됐거든요. 결국 청소년 도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학교 당국과 학부모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청소년 도박 문제가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게 되면 결국은 돈을 잃게 되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차 범죄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뭐 휴대폰 소액 결제라든지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수준에서 시작했다면 점차로 뭐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뭐 사기나 이런 문제로 연루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청소년이 그 도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폭력 조직과 연계돼서 그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그런 어떤 사채 관련된 문제에 연루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지난 4월에 부산에서 단속된 경우인데 중학생 등 청소년 한 100여 명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해서 도박과 관련된 2차 범죄에 연루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청소년들은 사이버 도박을 어떻게 접하게 되는 겁니까? 가장 특징적인 건 청소년 집단이 또래 집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친구에게 소개받아서 도박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누군가가 도박을 접한 다음에 거기에서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전파해서 슈퍼 전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중에 2명 중에 1명은 친구 소개로 도박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많은 것이 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예전에 누누TV라고 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굉장히 청소년들 사이에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봐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영상들을 무료로 보여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도박에 노출되도록 유인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지금 스마트폰을 모든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수많은 스팸 문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인터넷 광고 같은 것들이 청소년들을 자연스럽게 도박 사이트로 연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교육 당국은 홍보 리플렛을 만들거나 또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수준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교육 같은 것을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한 10명 중에 1명 정도의 어떤 교육을 할 정도의 예산밖에 편성이 안 돼서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도박 예방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성인을 위한 교육이라는 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다양한 국민들을 위한 공익 광고 같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TV나 인터넷 매체도 중요한데 요즘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각 지역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디지털 미디어 보드가 다 있습니다. 그 디지털 미디어 보드를 통해서 이 도박의 위험성이나 또는 폐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광고들을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금연 프로그램의 수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금연 사업의 효과를 보는 것처럼 도박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들을 교육하고 알리는 영상들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청이나 청소년 문제에 어떤 직접적 관여를 하고 있는 유관기관들은 이미 도박 문제가 심각한 아이들에 대해서 이 도박 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치유 상담 프로그램들을 학교 장면과 지역사회에서 좀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김영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교원단체, 특수교사 유가족과 함께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수교사 유가족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권을 보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인천시 교육청과 교원단체, 유가족은 협의를 거쳐 지난 11일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는 교원단체 5명, 유족 추천 2명, 인천시 교육청 위원 5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교육청과 교원단체 대표위원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습니다. 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은 위원회에서 추천한 외부 인사 3명과 감사관실 직원으로 구성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인사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의정부 시민들도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와 의정부시는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 협약을 맺고 양 도시 간 광역교통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협약 이후 시스템 개발이 마무리되면 의정부시에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돼 의정부 관내 1호선과 의정부 경전철에서도 무제한 대중교통 결제 수단인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의정부를 경유하는 서울면허 시내버스 8개 노선에 이미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고 있다며 앞으로 서울 지하철과 서울버스 등 다양한 노선을 연계하면 활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기존 31곳에서 34곳으로 확대합니다. 시는 강화와 웅진군을 제외한 8개 구에서 365일 약국 20곳과 요일제 약국 14곳을 각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시는 보조금도 확대합니다. 요일제는 기존 시간당 3만 원, 365일은 3만 5천 원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 시간당 4만 원으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의료 서비스 취약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3시간 동안 약품 판매와 복약 지도를 합니다. 올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인천의료원과 인천적십자병원이 중간 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35개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병원 등 41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벌인 연례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A등급은 4곳, B등급 28곳, C등급 9곳이었습니다. 전체 평균 점수는 73.6점으로 작년보다 3.3점 상승했습니다. 이 중 인천의료원은 B등급을, 인천적십자병원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오는 16일까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 병원장과 이천 병원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